1944년 12월 17일 오전 5시 30분. 벨기에 한스펠트. 티거 전차 엔진이 컥컥거리며 불규칙하게 작동하다가 멈췄습니다. SS 오버슈투른바니러 유아임 파이퍼는 포탑 해치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금속성 울림이 새벽녘 어둠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운전병인 운터사르히러 오버는 700마력 마이바흐 엔진을 다시 시동하려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운터사르히러 오버는 간신히 공황 상태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자신의 칸막이에서 애쳤습니다. 예비 연료통도 비어 있습니다. 파이퍼는 자신의 지휘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부츠는 꼼꼼한 벨기에 땅을 밟으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라인강 방어작전, 즉 아르덴 공세를 위해 베르마흐트가 집결시켰던 가장 강력한 기갑 선봉대가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전차 67대, 반궤도 장갑차 149대, 그리고 독일 최정예 무장친 2대 병사 거의 5,000명이 모두 텅 빈 연료통 때문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를 뚫고 파이퍼는 앞에 버려진 미군 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99 보병사단의 중요한 보급 기지인 한스펠트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너무나도 빨리 도망쳤습니다. 드럼통 안에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금속 컵의 커피는 아직 뜨거웠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전쟁의 신이 내린 선물처럼 수천 개의 제리캔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특유의 올리브색 미군 연료통이었습니다. 파이퍼는 거의 경건하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부관인 하우프트슈투르미러 한스 그룰러는 한 캔을 날고 벤젠, 즉 고옥탄 휘발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차량에 연료를 보급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이퍼는 비축된 연료통들 사이를 걸으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 계산은 엄청났습니다. 5만 갤런. 이것은 미즈 강으로 진격하는 그의 전체 전투단에 연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공세의 흐름을 잠재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한스펠트의 단일 보급소에 지난 6개월 동안 대부분의 독일 사단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파이퍼가 이 풍부한 보급품들 사이에서 그의 부하들이 미군 연료를 독일 전차에 붓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가혹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았습니다. 만약 미군이 그토록 많은 양을 버릴 나위가 있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독일이 전 사단을 동원해 지킬 연료를 버려둘 수 있다면 말입니다. 독일은 단순히 오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퍼가 1944년 6월 한스펠트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기 6개월 전입니다. 히틀러의 군수 및 전쟁 생산 장관인 알베르트 슈페어는 총통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모든 공세 작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마흐트의 생명줄인 독일의 합성 연료 생산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4월에 17만 5천 톤의 연료를 생산했던 로이나 공장은 9월에는 5천 톤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피츠, 블레암머, 그리고 브룩스에 있는 대규모 수소화 공장들은 10% 미만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피할 수 없는 패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944년에 미합 중국은 18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독일은 모든 합성 생산량과 점령한 루마니아 유전을 포함하여 3,30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생산량의 2%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제3제국은 말이 끄는 보급 시스템으로 기계화 전쟁을 수행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에 넘쳐나는 석유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베르마흐트 군수사령부의 프리드리히 짐만 소령은 계산했습니다. 아르덴 공세가 안트베르펜에 도달하려면 450만 갤런의 연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히틀러는 500만 갤런을 할당했지만 운송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절반만이 전달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적의 보급품을 탈취하는 것에 전체 공세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점보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미군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석유 수송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닷속 송유관이라는 플루토가 그 하나입니다. 또한 매일 12,500톤의 보급품을 최전선에 전달하는 대규모 트럭 수송 시스템인 레드볼 익스프레스를 운영했습니다.
1944년 12월에 이르러 유럽 주둔 미군은 매일 120만 갤런의 랄료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140만 갤런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에도 예비 물량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유아임 파이퍼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29살의 그는 무장 친위대의 가장 젊은 란대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갑 기사철 십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동부 전선의 베테랑이었던 그는 현대전에서 연료가 탄약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전투단은 슈베어풍크트, 즉 전체 아르덴 공세의 결정적인 지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세 이틀 전인 12월 14일, 파이퍼는 톤도르프에서 최종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SS 제6 기갑군을 지휘하는 제프 디트리히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군 보급품을 탈취한다면 뮤즈강에 도달할 충분한 랄료를 가질 것입니다. 파이퍼 전투단에 할당된 랄료는 3만 1000갤런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 작전 50마일을 위한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뮤즈강까지의 거리는 65마일이었습니다. 실패의 방정식은 처음부터 계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가 12월 16일에 진격 준비를 하는 동안 파이퍼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얄로를 절약하기 위해 전차들은 한 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5분 이상 정지하는 동안에는 엔진을 꺼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얄로 저장소의 탈취가 전술적 목표보다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미군의 작전과의 대비는 더할 나위 없이 극명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 파이퍼의 출발 지점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곳에 주둔한 미합 중국 743 전차 대대의 제임스 로즈 데이는 그의 부대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얄로 8,000갤런을 재보급 받았다고 썼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 보급이며 저장 탱크는 이미 최대 용량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오전 5시 30분. 라인강 방어 작전을 개시한 독일군 포격은 단 2시간 만에 초기 전쟁에서 베르마하트가 전체 작전에 할당했던 것보다 더 많은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적인 모습조차도 치명적인 부족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파이퍼의 부대는 오전 7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독일군 지도에는 고속도로로 표시되었던 길들은 좁은 시골길이었으며 대부분 비포장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스텝 지역을 위해 설계된 차량들이 아르덴 숲을 헤치고 나아가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파이퍼의 첫 번째 목표였던 란체로트에서 그들은 미군 정보 및 정찰소대 하나로부터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단 18명의 병사들이 가장 강력한 독일 기갑 부대를 거의 10시간 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지연되는 동안 파이퍼의 차량들은 공회전하며 귀중한 랄로를 소모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돌파하러 12월 17일 새벽 한스펠트에 도착했을 때 파이퍼의 부대는 20마일을 이동했고 얄료의 40%를 소모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들은 뮤즈강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얄료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한스펠트의 미군 보급소는 주시설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9 보병사단의 전방 보급 지점이었으며 미합 중국 육군이 3P 등급 보급소로 분류한 임시 랄로 보급소였습니다. 그러나 파이퍼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독일 기갑사단 전체의 월별 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하우프트 슈투르미러 한스 그룰러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제리캔 피라미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캔에는 5갤런의 휘발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캔들은 3m 높이로 쌓아 있었고 약 200m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군은 그것들을 파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탈취된 랄료는 80옥탄 이상의 고옥탄 항공 휘발유가 모터 랄료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독일 차량들, 특히 티거 전차의 번덕스러운 마이바흐 엔진은 74옥탄 랄료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군 휘발유는 실제로 너무 좋아서 여러 독일 차량에서 엔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파이퍼의 부하들이 랄료를 보급하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렐름 호프만 상사는 보급소 사무실에서 선적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아버지의 수입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 랄료가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운송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대서양을 건너 리버풀로, 해협을 건너 노르망디로 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마일을 트럭으로 실어 한스펠트까지 왔습니다.
6,000마일이 넘는 라정은 6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프만은 1976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그는 이 서류들을 오버슈투른바니러 파이퍼에게 몰아주었습니다. 파이퍼는 그것들을 2번 읽은 다음 구겨버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에른스트 카라 일병은 12월 15일자 성조기 신문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단 이틀 전의 것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세르부르에서 베르덴까지의 새로운 랄로 수송관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이 수송관은 하루에 30만 갤런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수송관이 파이퍼 전투단이 전체 공세에서 사용할 것보다 더 많은 랄로를 매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퍼의 발견이 가져온 충격을 이해하려면 1944년 말 독일의 랄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5월 이후 연합군의 폭격은 합성 랄로 생산량을 90% 감소시켰습니다. 루프트바페는 항공 랄로 부족으로 항공기를 지상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훈련 시간은 250 비행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독일 해군의 수상함대는 사실상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유보트들은 디젤을 절약하기 위해 더 오래 배터리로 운항하도록 스노클이 장착되었습니다. 본토에서는 독일 민간인들이 1942년 이후로 개인 자동차 통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휘발유는 너무나 귀해서 게슈타포가 개인 리터 단위의 암시장 절도를 수사할 정도였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말이 끄는 쟁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합 중국은 전 세계 석유의 67%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텍사스 유전 하나에서만 독일 점령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미국 정유 공장들은 너무나 많은 생산량을 자랑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단순히 원유가 남아돌았기 때문에 새로운 석유 부산물 실험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스펠트에서 탈취한 5만 갤런의 랄로를 가지고 파이퍼의 부대는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12월 17일 정오에 빌링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추가 보급품, 식량, 탄약을 탈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다른 미군 랄로 보급소를 몰아주는 지도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군은 모든 곳에 랄로 비축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교차로에 보급소가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제1군은 예비 랄로로만 350만 갤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리뉴빌로 진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부대는 말메디 학살을 저질렀고 84명의 미군 포로를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전쟁 범죄조차도 얄로 부족으로 인한 절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나중에 포로를 수송할 휘발유를 아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7일 저녁 무렵 파이퍼의 선봉대는 스타블로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200만 갤런 이상의 랄로가 저장된 주요 미군 랄로 보급소였습니다. 이곳에는 뮤즈 강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독일 차량들이 접근하자 미군 공병들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291 공병 전투대대의 존 브루스터 대위는 독일군의 접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에게 랄로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블로 보급소에는 1005에이커에 걸쳐 쌓아있는 제리캔에 218만 9천 갤런의 휘발유가 들어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4시 30분, 파이퍼의 선발대가 접근하자 브루스터 대위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병들은 쌓아있는 랄로통들 사이에 휘발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백린 수류탄이 배포되었습니다. 기술 상사 폴 솔레스가 첫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는 폭발이 즉각적이고 엄청났다고 해상했습니다. 불벽이 아마도 100피트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몇 분 만에 전체 보급소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파이퍼의 선두 전차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1000피트 높이로 솟아오르는 검은 란기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은 3일 동안 타올랐습니다. 파이퍼의 전체 사단을 안트베르펜까지 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랄로를 소모했습니다. 운터사르히러 오버는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오버슈투른바니러는 그의 전차 포탑 위에 서서 불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내려와서 자신들이 200만 갤런을 불태워 우리에게 주지 않을 나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르덴 전역에서 미군 공병들은 탈취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연료 저장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투아폰에서는 110만 갤런이 불탔습니다. 스파르에서는 250만 갤런이 파괴되었습니다. 총합하라 미군은 첫 주 동안 고의적으로 800만 갤런 이상의 연료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전체 작전에 할당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수백만 갤런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독일군이 이해할 수 없는 보급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6,000대의 트럭을 24시간 내내 운영하라 41만 2천 톤의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각 트럭은 40. 작전 자체로 독일군 비집단군이 매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되었습니다. 1944년 12월까지 자동차 수송국은 색깔로 구분된 노선을 따라 230개의 트럭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2만 톤의 보급품을 전달했으며 야기에는 3,000톤의 연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제1군의 최고 군수 책임자 제임스 스나이더 대령은 12월 18일에 기록했습니다. 어제 연료 수량량은 184만 7천 갤런이었습니다. 지급된 연료는 162만 3천 갤런이었습니다. 비축량의 순증가는 22만 갤런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플루토 작전으로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파이프가 설치되었고 매일 영국에서 100만 갤런의 연료가 공급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내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르부르 파리 노선은 매일 80만 갤런을 전달했습니다. 센 노선은 65만 갤런을 운반했습니다. 1944년 12월까지 서북 유럽의 연합군은 매일 750만 갤런을 소비했고 820만 갤런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작전 중에도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파이퍼가 12월 18일에 벨기에 깊숙이 진격하자 독일군의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4월에서 그들은 또 다른 보급소를 점령했습니다. 3시간의 전투에서 5천 갤런의 연료가 소모되었습니다. 티거 전차는 전투에서 마일당 2.5 갤런을 소비했습니다. 판터 전차는 마일당 1.5 갤런을 소모했습니다. 험난한 아르덴 지형에서는 소비량이 40% 증가했습니다. 제1SS 기갑 란대의 정비 장교 오토 딩글러는 기록했습니다. 12월 18일 정오까지 우리는 공세가 시작된 이래 6만 7천 갤런을 소비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5만 5천 갤런을 노획했습니다. 우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울트라 감청을 통해 독일군 무전 통신을 감시하던 미국인들은 파이퍼의 연료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트니 호지스 장군은 모든 부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은 연료가 극히 부족합니다. 노획될 위험이 있는 모든 휘발유 비축량을 파괴하십시오. 같은 날, 미군 C-47 수송기 316대는 바스토뉴에 연료 16만 갤런을 포함한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포위된 주둔지에 파이퍼의 전체 전투단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공수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까지 파이퍼의 병력이 스투몽에서 방어군과 교전하면서 연료 위기는 심각해졌습니다. 전차들은 전투 피해 때문이 아니라 연료 탱크가 비어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남아있는 연료를 모았습니다. 이는 아마 8천 갤런이었을 것입니다. 이 연료는 한 번의 교전이나 후퇴에는 충분했지만 둘 다는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연합군 계획자들은 1월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스 길랜드 준장은 다음 달을 위해 2억 4,500만 갤런의 연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논의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양을 넘어섰습니다. 미군 차량은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되었습니다. 샤먼 전차는 마일당 0.8 갤런을 소비한 반면 티거 전차는 2.5 갤런을 소비했습니다. 미군 트럭은 완전히 적재된 상태에서 갤런당 8마일을 주행했습니다. 부품은 호환 가능했고 정비는 간단했습니다. 독일군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노획 차량과 자체 생산 차량을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운용했습니다. 프랑스 전차는 독일 판터 전차와 다른 오일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련 트럭은 독일 오펠 트럭과 다른 부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각각의 복잡성은 병참 난이도를 배가시켰습니다. 12월 20일, 파이퍼는 무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료 수송대가 연합군 항공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보급은 불가능합니다.
가롱한 자원으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파이퍼는 그의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슈트룸반퓨러 베라 페르트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20km 정도의 연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3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우프트슈투름퓨러 그룰러의 증언에 따르면 오버슈투름반퓨러는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적은 우리에게서 빼앗기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번 작전 전체를 위해 받은 연료보다 많았습니다. 한스펠트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노획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5기갑군을 지휘하던 하소 폰 만토이펠 장군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들이 800만 갤런의 연료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공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노획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파괴를 택했습니다. 12월 23일 포로로 잡힌 프리드리히 폰 돈더르 대령은 신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병사들은 초콜릿을 버립니다. 제 부하들은 2년 동안 초콜릿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수백만 갤런을 태웁니다. 우리는 리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풍요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12월 21일, 파이퍼는 라아주에서 포위되었고 그의 전차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를 포위한 미군 병력은 제31 보병사단, 제82 공수사단, 제3기갑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12월 21일 하루 동안에만 총 34만 갤런의 연료 할당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아마도 1000갤런의 연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등병 리처드 맥키니는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연료가 떨어진 독일군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대의는 우리가 그들이 전차를 위해 가진 것보다 커피를 데우는데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농담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산업전쟁의 정점을 몰아주었습니다. 패튼의 제3군이 북쪽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재배치를 위해 35만 갤런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독일군 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사흘 만에 달성되었습니다. 12월 23일에는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연합군 항공기 2000대가 출격했고 각 항공기는 독일 공군을 몇 주 동안 비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P-47 전투기는 시간당 300갤런을 소비했습니다. B-26 폭격기는 시간당 200갤런을 소모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공중작전은 독일 전체 공세 할당량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12월 23일 밤부터 24일 밤까지 파이퍼는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탈출했습니다. 공세를 시작한 119대의 전차와 돌격포 중 39대가 작전 가능했지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남아있는 탄약과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오버펠트베벨 하인츠 골스는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량에서 마지막 연료를 모두 뽑아냈습니다. 총 200갤런 정도였습니다. 오버슈투른반퓨러는 직접 자신의 지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하는 장비가 빈 연료 탱크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파이퍼 전투단과 함께 시작했던 5,000명의 병력 중 약 77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60마일을 진격했고 여러 보급소를 점령했으며 연합군 병참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이퍼의 발견 소식은 독일군 사령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12월 26일, 발터 모델 원수는 노획된 미군 보급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참모장은 모델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원수는 수량을 2번 읽었습니다. 한스펠트에서 5만 갤런, 스타벨로에서 200만 갤런이 소각되었고 800만 갤런은 노획되기보다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28일에 보고를 받은 히틀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슈페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는 그 숫자들을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타는 스타벨로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그것이 할리우드 특수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급 장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어 비렐름 호프만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매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매일 파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군하듯이 전차를 몰고 다닙니다. 이 전쟁은 졌습니다. 연료 이기는 더 큰 진실의 징후였습니다.
1944년까지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50%를 생산했습니다. 5분마다 새로운 항공기를, 매일 한 척의 배를, 그리고 7분마다 한 대의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석유 생산 통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은 18억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소련은 1억 1천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합성 연료를 포함한 독일은 3,30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26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추축국 전체는 미국 석유 생산량의 2% 미만을 생산했습니다. 1942년 이후 모든 주요 독일 공세는 연료 부족으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모든 미군 공세는 독일 계획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체스터 한센 중령은 12월 27일에 의미심장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한 보급 장교는 날씨 때문에 연료 공급량이 매일 50만 갤런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총 공세 할당량을 초과한다는 점이 언급될 때까지 우려를 샀습니다. 아르덴에서 온 독일군 전쟁 포로들은 화력보다 미군의 낭비에 더 충격받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반쯤 먹은 배급 식량을 버리거나 휘발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기는 포병보다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오트가어 라이엘름은 신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생산 수치를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낭비하는 것을 보니 그 수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의 무심한 풍요로움을 본 모든 독일인은 전쟁이 가망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검열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 퍼졌습니다. 상사 에른스트 밀러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인들은 휘발유로 옷을 세탁합니다. 그들은 개에게 초콜릿을 먹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포병을 발사합니다. 우리는 무한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독일의 인종 우월주의 서사를 약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미국인들이 그런 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 우월한 민족은 필수품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 동안 독일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병참, 특히 연료를 결정적인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비렐름 카이텔 원수는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1940년에서 41년까지 작전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까지 우리는 연료 부족으로 병력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군대를 채수말처럼 움직였습니다. 말메디 학살 사건으로 재판받던 파이퍼는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17일 이후의 모든 결정은 연료 부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으로 기동하거나 추격하거나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우리는 리터 단위로 연료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파이퍼가 5만 갤런을 노획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지만 미국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산업전쟁이 결론에 도달한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전사의 용기가 아니라 생산 통계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아르덴의 텅 빈 연료 탱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리처드 오버리 박사는 1944년까지 연합국과 추축국의 주요 부문 생산 비율이 5대1을 초과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석유 부문에서는 50대1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우수한 훈련이나 전술로 극복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32만 7,750대의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독일은 11만 9,997대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은 8만 8,410대의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4만 6,857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도 미국은 1944년에만 18억 배럴의 석유를 정제한 반면 독일은 3,300만 배럴을 간신히 모았습니다. 1944년 12월 24일 파이퍼의 병사들은 도보로 미군 전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39대의 전차, 70대의 하프트랙, 그리고 177대의 다른 차량들을 버렸습니다. 이때 그 규모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5만 갤런을 노획했습니다. 이는 기적처럼 보랐지만 수백만 갤런을 태울 수 있는 적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언터퓨러는 1975년에 해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한스펠트에서 미군 연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축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스타벨로의 불타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얻기 위해 죽을 만한 것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만 갤런은 미군 기갑사단 하나가 이틀 동안 소비하는 양보다 적었습니다. 레드볼 익스프레스가 3시간 동안 소모하는 양보다도 적었으며 연합군의 1일 소비량에서는 반올림 오차에 불과했습니다. 제2 로턴 콜린스 소장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연료를 노획하려는 독일군의 필사적인 시도는 그들의 오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료를 자신들처럼 대체 불가능하고 소중하게 낙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백만 갤런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술적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파괴를 택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라인 강 감시 작전은 산업 전쟁에 불변하는 수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공세는 약 280만 갤런의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이는 전체 할당량의 40%에 해당하며 노획된 보급품과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2억 6,700만 갤런을 소비했으며 이는 거의 10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10만 명의 병력, 800대의 전차, 1000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것은 환상의 상실이었습니다. 미군의 풍요로움을 목격한 모든 독일인은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아임 파이퍼는 전쟁 범죄로 1956년까지 수감되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1976년 7월 14일, 그는 프랑스 자택에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1967년에 그는 락사가 헨리 레이먼에게 말했습니다. 그 보급소를 발견한 것이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연료가 떨어졌다면 우리는 존엄하게 후퇴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미국인들이 바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몇 방울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훈은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 확장됩니다. 산업 전쟁에서는 병참이 전술을 대체합니다. 생산은 용기를 압도합니다. 풍요는 헌신을 무너뜨립니다. 1944년의 독일 병사는 틀림없이 더 잘 훈련되고 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독일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낭비할 수 있는 산업기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한스펠트의 모든 제리캔에, 스타벨로에서 태워진 모든 갤런에,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모든 파이프라인에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 강대국들 간의 전쟁은 공장과 정유소에 의해 승리할 것이며 뛰어난 장군들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트레버 디피 대령은 1944년 12월에 각 미군 병사가 67명에 매일 보급품을 받았습니다. 독일군 병사 1명당 하루에 3파운드를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낭비가 심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미국인들의 이러한 낭비를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1984년, 전투가 끝난 지 40년 후, 참전 용사들이 라제에 모였습니다. 박물관에는 파이퍼의 티거 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는 연료가 바닥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놀아 있습니다. 1944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전 독일군 병사인 칼 보트만이 전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 30보병사단의 전 중사 로이 앤더슨과 함께였습니다.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들이 애 멈췄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술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트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전차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수백만 갤런의 연료를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앤더슨은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부족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화는 1944년 12월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갤런 단위로 연료를 측정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수백만 갤런 단위로 연료를 측정했습니다. 한쪽은 연료통 하나하나를 위해 싸웠습니다. 다른 한쪽은 엄청난 양의 연료를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1944년 12월, 비집단군의 전쟁 일지입니다.
12월 16일,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료는 최소치에서 70% 수준이었습니다. 12월 17일, 파이퍼 부대는 5만 갤런의 연료를 확보했습니다. 12월 18일, 여러 보급 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500만 갤런 이상의 연료가 손실되었습니다. 12월 19일, 연료 부족으로 핵심 부대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2월 24일, 파이퍼 부대는 차량을 포기했습니다. 연료가 고갈된 것입니다. 한편, 미 제1군 보고서에 따르면 1944년 12월 16일, 연료 비축량은 370만 갤런이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220만 갤런이 파괴되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180만 갤런이 보급되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비축량이 410만 갤런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수백만 갤런의 연료를 무관심하게 다루었습니다. 반면 독일인들은 개별 연료통 하나하나에 신경 썼습니다. 양을 넘어 미국산 연료는 기술적 우위를 상징했습니다. 미국 정유시설은 촉매 분해 공법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수소화 공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옥탄 연료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산 100옥탄 항공 연료는 독일의 87옥탄 합성 연료로 작동하는 항공기보다 우월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독일이 복제할 수 없는 첨가제를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트라에틸랍, 에틸렌 다이브로마이드 세정제 같은 것들입니다. 저품질 연료용으로 설계된 독일 엔진은 노획한 미국산 휘발유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료 부족은 모든 병사의 경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사 한스 밀러는 12월 20일에 30km를 행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버려진 미국 차량들은 난방을 위해 엔진을 계속 켜둔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위한 연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속을 행군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마비되었습니다. 앰뷸런스는 부상자를 후송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도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오지 않는 수송을 기다리다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의무대장 비렐름 키어스틴 박사는 증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의과 의사들과 미국으로부터 노획한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앰뷸런스용 연료가 없었습니다. 10km만 옮겼어도 살릴 수 있었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미국의 약점에 대한 독일의 선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병사들은 미국인들이 약하고 무능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인들이 독일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벨스의 1944년 12월 28일 일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미국의 우월성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서사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검열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의 우월성 신화는 미국의 병참 능력과 마주하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르덴 전투의 실패는 독일에게 필사적인 방어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들 장군은 니른베르크에서 증언했습니다. 아르덴 전투 이후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썼고 적들이 모든 에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절박함을 인식한 런합군은 연료 생산 시설 파괴에 집중했습니다. 1945년 2월까지 독일의 연료 생산은 중단되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고정된 상태가 되었고 기동성 있는 적들에게 의해 조각조각 파괴되었습니다. 1945년 봄은 초현실적인 장면들을 가져왔습니다. 독일군 부대들은 패배 때문이 아니라 기동 불능으로 인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이 지나쳐갈 때 판처 사단 전체가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프리츠 볼린 소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42대의 작전 가능한 전차와 숙련된 승무원, 그리고 탄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리터의 연료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마을까지 갈 수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차들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혀 걸어갔습니다. 한편, 미국의 진격은 차량 과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미 제3군 단독으로 15,0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아임 파이퍼 전투단의 연료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결정한 산업 역량을 몰아줍니다. 파이퍼가 그 12월 아침, 노획한 연료통들 사이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진실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초과하는 낭비를 하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독일군의 공세 할당량은 500만 갤런이었습니다. 미국이 파괴한 연료는 800만 갤런이었습니다. 미군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750만 갤런이었습니다. 한스펠트에서 파이퍼가 노획한 연료는 5만 갤런이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일일 보급량의 0.6%에 해당했습니다. 벌지 전투로 19,000명의 미국인과 약 10만 명의 독일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전투는 국방군의 마지막 예비 병력을 소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적인 영향은 독일군 내부에서 지식을 확산시킨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파이퍼의 발견은 단순히 연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산업전쟁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석유와 철강,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자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독일은 결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제에 버려진 독일 장비를 목록화하던 미군이 39대의 완벽한 전차를 발견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오직 연료 부족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리슨 소령의 해수 보고서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8,000갤런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분류 등급은 최소였습니다. 출처는 현지 비축분이었습니다. 소요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전차들을 살리기 위해 8,000갤런의 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독일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는 주목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지 비축분을 사용하라 요청하는 소규모 연료는 유아인 파이퍼 전투단의 최고 전력보다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한스펠트에서 파이퍼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더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은 독일의 부족함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규모로 작동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이 동원되었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스펠트 전투는 1942년 이래로 진실이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은 불가능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갤런 단위로 패배를 측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바다와 같은 양으로 승리를 측정했습니다. 티거 전차는 라제 박물관의 연료 게이지가 빈 채로 녹아 있습니다. 전술적 우수성이 병참의 현실을 만나 패배했던 순간의 기념비입니다. 방문객들은 왜 그렇게 강력한 전차들이 버려졌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연료가 없었습니다.